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았는데 이번 설에는 경기 때문인지 또 설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더라도 가족들과 모여서 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명절이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진 못할 것 같아요. 왜 못 가냐고요? 제가 참 죄가 많은 죄인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차마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명절에도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나마 일에 치여 살아 생각이 덜 나는데 이렇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생각이 나고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제 사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 8살이나 터울이 나요. 나이차가 많다 보니 제가 동생을 돌볼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동생이 저를 참 많이 따랐어요. 엄마가 있어도 저를 더 좋아해서 제 옆에 꼭 붙어 다니고 했기에 제가 많이 예뻐했던 동생이죠. 부모님도 집안에 하나 있는 아들이라 동생을 많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취업을 한 저와 달리 동생은 대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그땐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저도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미리 포기를 했거든요. 장녀라서 그런지 집안 상황을 먼저 살폈기에 욕심낼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직장에 가야 한다고 여겼었는데 동생은 저와 상황이 달랐어요. 정말 예뻐했던 동생이지만 부모의 사랑 앞에선 저도 너그러워질 수가 없었죠. 엄마는 왜 나한테 대학 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네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거야 집에 돈이 없으니까 미리 포기한 거지.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해? 어차피 시집 가면 배운 거 써먹지도 못할 거. 요샌 결혼하고도 일하는 여자 많아. 나가서 얼마 번다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야 집안도 제대로 서는 거고. 어쨌든 내가 대학 안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했으면 나 갔을지도 몰라. 여자는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장땡이야. 자꾸 헛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선 보러 가는 거 연락 왔어? 요 앞에 사거리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농협에 다닌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잘해봐. 나이만 자꾸 먹지 말고 올해 안에 시집 가. 알겠지? 그게 내 맘대로 되나 뭐.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이 부러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시집이나 얼른 가라며 타박하시는 엄마셨어요. 동생 대학 입학금을 제가 번 돈으로 장만했는데 서운한 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얼른 시집이나 가라는 엄마의 잔소리만 들었죠. 그땐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엄마는 제가 나이만 먹는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28살에도 선만 주고 장창 보러 다니고 있었으니 걱정이 되실 만도 하죠. 당시에는 여자 30 넘어서 시집 가면 늦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모임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지인이었고 저와 4살 차이 나는 직장인이었죠.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친구처럼 대하기도 어려워서 말도 잘 안 섞고 그랬는데 몇 번 모임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됐죠. 저번에 보니까 술 잘 못 먹던데 억지로 마시지 마요. 그래도 돼요? 다들 마시는데 혼자 그러면 분위기 깰까봐. 지금도 얼굴이 빨개서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술 마실 때 가려줄게요. 먹는 척 하면서 옆에 버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주던가요. 네?
농담이에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은 먼저 저에게 호의를 보이며 챙겨줬어요. 그 호의가 저도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저희는 조금씩 끌리게 됐고 모임 외에도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나이 되도록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온 건 처음이라 저는 들떠 있었고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어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됐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연이 되려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할 뿐 결혼식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많이 당황하셨지만 워낙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죠. 사람 좋아 보인다면서 시집가도 속 안 썩이고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 사람의 성실함과 다정한 성격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그 속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결혼 상대를 고작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렸으니 그때 경솔한 저의 선택으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요. 어쨌거나 그때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6년 정도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살림하면서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며 살았죠. 애들이 연년생이라 육아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많이 못 챙겨줬는데도 남편은 불만 하나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줬어요. 퇴근 후엔 집에 곧장 와서 아이들을 챙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당시에는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랬기에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 바람대로 살았다면 이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 없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엔 월급 늦게 준대? 그런가 봐. 아직 말이 없네. 아니,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 일을 시켰으면 돈을 바로 줘야지. 무슨 회사가 이래? 그러게 말이야. 회사를 옮기던지. 오늘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올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빨리 돈 달라고 해. 알았지? 확실히 얘기할게.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들고 오던 월급이 언젠가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밀렸다면서 안 하던 야근도 하는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며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 거죠. 생활비에서 얼마 떼서 적금 넣어둔 돈으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일을 했는데 제때 돈을 받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5일씩 10일씩 늦게 돈을 주니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돈 떼일까봐 신경도 쓰이고요. 월급날마다 남편에게 재촉하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건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우연히 알게 됐죠.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남편이 저에게 안 준 거라는 걸요. 승우 엄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요즘 애들 감기 때문에 밖에 안 다녔더니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 애들은 잘 있지? 네.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라서 종종 모임도 하고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놀기도 하며 가까이 지냈던 엄마였죠. 반가운 마음에 장 보고 커피 한 잔 같이 하게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듣게 됐어요. 월급이 밀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월급날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네? 아니, 월급 제때 안 준 지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지난달은 5일 늦었고 이번 달도 10일이나 늦었고요. 아니야, 우리 집은 제 날짜에 들어왔다니까. 승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월급날 매달 10일이잖아. 자기도 그날이지? 월급을 따로 줄 리도 없고 승우 아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월급이 밀린 적이 없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저는 곧장 집으로 왔어요. 월급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야 했어요. 집에 와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자꾸만 의심이 됐어요. 나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일주일에 3일은 늦게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 야근 때문에 그런 건지도 의심이 됐고요. 배가 고픈지도 몰라 저녁도 먹지 않고 그날도 야근이 있다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드디어 집에 들어온 남편.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당신 월급 밀린다는 거 거짓말이지?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오늘 재민이 엄마 만났어. 월급 밀린 적 없다고 하던데? 재민이 엄마?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월급날이 달라. 똑바로 말해. 당신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오늘 야근하고 온 거 맞아? 그게. 남편은 처음엔 발뺌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자 곧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뭐? 당신이 뭘 했다고? 주식? 그 회사 동료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분명히 돈 벌 수 있다고 자기가 투자하는데 꼭 하라고 해서. 미쳤어?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데 우리 형편에 무슨 주식이야? 돈 벌려고 했지 나도. 그래서 돈 벌었어? 돈 벌었냐고? 처음엔 좀 벌었는데. 근데 미안해. 가족을 위해서 저 몰래 주식을 했다는 남편은 돈은커녕 빚만 잔뜩 만들어 놨더군요. 대출을 내서 주식을 했고 이자와 원금 때문에 월급을 제때 못 갖다 주자 또 빚을 내서 저에게 월급을 준 거였어요. 동료에게 꼬여서 산 주식은 원금은커녕 마이너스가 돼서 수익도 없이 휴지 쪼가리가 되어 있었고요. 진작 저에게 알렸다면 손을 썼을 텐데 저한테 비밀로 하다가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였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숨기는 것 없이 빚에 대해 다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빚이 1억이나 되더군요. 금액을 알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빚을 갚으려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 보태주시고 대출도 내서 마련한 집이었는데 신혼 때부터 살면서 추억이 참 많이 깃든 그 집을 팔아야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당장 살 곳도 마련하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또 의지해 작은 주택으로 이사도 갔어요. 가진 걸 다 넣었지만 빚 청산에는 부족했고 결국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엎어지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직장에서도 잘리게 됐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려 썼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돈 나올 구멍은 죄다 땡겨 쓴 상태라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리 되자 앞으로 살 길이 암담했어요. 직장까지 잘린 마당에 신불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중국집 배달일 밖에는 없었어요. 시부모님께도 끝내 외면당하고 주변 지인들도 등을 돌려버렸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다 살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걸요. 새파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아무리 참담해도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남편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저도 근처 슈퍼에 나가서 캐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가 됐죠. 아이들도 집 분위기가 달라지자 때도 쓰지 않고 의젓하게 행동을 해줘서
그나마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둘이서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TV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하나 맘껏 못 사주는 어미가 돼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하염없이 미워졌어요. 우리 잘 살자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람 덕분에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또 술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자꾸 술 마시는 거야? 아, 나 좀 가만히 둬.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살게 생겼냐?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해? 아, 몰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애들도 애들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골치 아프게 살아. 제발 이러지 좀 마. 응? 당신이 이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왜? 내가 싫어?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미워 죽겠지, 응? 여보. 싫으면 딴 놈 찾아가. 뭐하러 붙어 살아? 나도 네가 가면 속 편하고 더 좋지 뭐. 애새끼들 데리고 제발 가라, 응? 그게 할 소리야? 술, 담배도 못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 때문에 배달하다가 사고도 여러 번 났죠. 손님이랑 시비 붙어서 얻어맞고 올 때도 있었고 심지어 경찰서에도 들락거리게 됐고요. 모든 게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건 도박이었어요. 배달 일이 직장 생활보다 벌이가 안 되니 만족이 안 된 모양이었어요. 푼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냐면서 또 꼬임에 넘어가 도박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일하면서 애들 건사하기 바빴던 저는 또 나중에 되어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사채가 말이 돼? 당신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중국집 배달해서 언제 돈 버냐? 그래서 도박했다는 거야? 사채 빌려서? 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돈 안 갚으면 당신 장기까지 꺼내갈지도 몰라. 그래? 뭐 꺼내 가라지 뭐.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여보. 한번 주식 때문에 왕창 말아먹은 남편은 더 이상 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겁없이 사채를 써서 도박을 하다니. 배달에서 번 돈까지 모두 도박장에 날리고 집에는 10원 하나 안 들고 오면서 또 빚을 졌죠. 이쯤 되니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싶었어요. 애들에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변해버린 남편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술에 취하지 않은 날, 맨정신일 때 말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요. 그랬더니 벌벌 기면서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안 돼. 당신까지 나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 당신이 벌려놓은 일들 한번 봐봐. 이 지경이 됐는데 나는 너랑 어떻게 사니? 제발,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술도 안 마실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살게.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응? 사채업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에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살아? 당신이 죽든 말든 나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제발 이혼해줘, 응? 여보. 아이씨.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이 맨정신일 때는 어쩜 그리 비굴하게 구는지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신세 한타밖에 나오지 않았죠. 분명히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서고 싶은데 또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한편으론 애처로워 보였어요. 자식이라도 없었으면 모를까 내 자식들 압인데 생판 남처럼 또 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한 수 접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음을 먹고 나니
또 사채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별 수 없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을 뺏어주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시댁에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기가 찰 노릇이죠. 1,000만 원을 해주시고는 그 뒤로 연끈차고 하시더군요. 오죽했으면 그런 모진 소리를 하셨겠어요. 부모 자식 인연 끊자는 말 들어가며 받아온 1,000만 원. 그걸로도 사채빚을 해결할 순 없었어요. 별 수 없이 제가 친정에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또 사고 쳤니? 박서방 대체 왜 그런다니? 자식 낳고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 몰라.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요. 네? 내가 꼭 갚을게. 우리도 여유가 많지는 않어. 이거라도 가져가. 엄마, 고마워. 아휴, 사람 좋은 줄 알고 보내놨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힘들면 그만 살고 나와. 또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애들 때문에 한 번만 더 눈 감아주기로 했어. 그래, 정 안 되겠거든. 짐 싸서 와. 알았지? 친정엄마께 돈을 받아 나오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아예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셨고요.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오던지 괜히 엄마 돈만 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둘러서 친정을 나서는데 남동생이 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누나, 이거 가져가. 뭔데 이게? 적금 넣었던 돈. 급한 대로 이거 써. 안 돼. 너도 나중에 장가 가고 그러려면 돈 있어야지. 너도. 아니야. 나보다 누나가 더 급하잖아.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 먼저 누나 써.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괜찮아. 가족이 이럴 때 돕는 거지. 이번 기회에 매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누나 고생시키고 그럴 건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그렇게 말했고. 어쨌든 정말 고맙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알았어. 그 밥 챙겨 먹고 그래. 살이 다 빠졌어. 이게 뭐냐? 응, 그럴게. 동생이 건넨 봉투에는 5,000만 원이나 들어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모은 돈을 다 준 것 같았죠. 얼마나 고맙던지. 누나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돈이나 빌려 쓰고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남편을 도와주는 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급한 사채빚을 청산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 갚은 건 아니라 집으로 여전히 사채업자들이 들락거렸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야밤도주를 해야 했죠. 옷가지들만 챙겨서 아이들과 한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갔는데 그 동네에 빈집이 있어서 급한 대로 그곳에서 먼저 살림을 풀었죠. 오래 비워둔 집이라 참 암담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밤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벽에 벽지도 찢어졌고 장판도 엉망이었어요. 자리 펴고 누울 곳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결국 집이고 뭐고 다 말아먹은 남편이 너무나 미웠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계속 죽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얼마 안 남은 돈으로 급한 곳 수리부터 하고 사는데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미안하단 소리 듣기 싫으면 울질 말던가. 소리 지르지 마. 뭘 잘했다고 이래? 그럼 질질 짰는데 그냥 듣고만 있냐? 나랑 붙어먹은 거 후회돼? 그럼 딴 놈 찾아가. 그러면 되잖아. 그게 말이야? 너 미쳤어? 나도 지긋지긋해. 나도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어디 가서 접신물에 코 박고 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니들 때문에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정말 끔찍하다. 나도 끔찍해. 나도 끔찍하다고. 아이씨. 이사를 하고 집 꼬라지를 보니 남편도 속이 뒤집어지는지 아주 발광을 하더군요.
제가 모든 사단의 원인인 양 화풀이를 하는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딴 남자 찾아가라는 말이라니. 그럴 생각이었으면 진작 헤어졌겠죠. 그랬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굽신굽신거리며 돈 빌리고 다니지도 않았을걸. 울고불고 하며 싹싹 빌 땐 언제고 수 틀린다고 저에게 퍼부어대는 꼴이라니.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라는 인간 면상만 보고 있어도 속이 뒤집어졌고 가슴이 답답했죠. 차라리 어디로 사라졌으면 싶을 정도로요.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 회사에 보수가 제법 괜찮은 계약직 자리가 나왔다면서 매형을 그 자리에 넣고 싶다면서요. 심부리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서류 준비를 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뜻하지 않은 제안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마음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곳에 가서 일에 매여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고요. 일하게 되면 동생이 신경을 좀 써야겠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신세를 지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싶었죠. 처남한테 신세 지는 게 멋쩍어 보였지만 제가 일하러 가라고 등 떠밀었어요. 그 촌구석에서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일만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며칠 뒤 남편은 동생이 소개해준 곳으로 일을 떠났고 집에는 저와 아이들만 남게 됐어요. 동생 덕분에 일말의 희망이 보였지만 여전히 저는 우울증 증세로 힘들었고 때문에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아이들 재운다고 누워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죠. 엄마 울어? 안 잤어? 안 울어. 하품한 거야. 엄마 운 것 같은데? 아니야. 어서 자. 늦었어. 아빠는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는 토요일에 오신대. 여긴 아빠가 일할 게 없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해. 응.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 빨리 오시라고 하자. 둘째 딸이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한동안은 술에 쩔어서 애들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딸은 보고 싶고 그런가 보더군요. 첫째는 이제 눈치가 빤해서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랬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죠. 이사 다니느라 전학도 계속 다니고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그랬으니 저만큼 상처가 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며 제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빌고 또 빌었어요. 20대 청춘은 아니지만 충분히 열심히 살면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돼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남편이 일을 떠나고 저희 집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시골로 이사 오면서 신경이 많이 누그러졌고 제 우울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 표정도 밝아졌고요. 동네 어른들이 처음엔 저희를 낯설게 보시다가 시간이 가면서 살갑게 대해주셨거든요. 아이가 별로 없는 동네라 우리 아이들도 참 예뻐라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나눠 먹으며 정을 내주시곤 했어요. 시댁과 왕래를 끄는 상황이라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주 못 보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도 동네에 가까운 시내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을 구해 생활비에 보태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집안이 일어설 것 같아 희망에 부풀어 지내던 어느 날 그 인간이 또 사고를 쳤어요. 누나, 이런 말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뭔데 그래? 애들 아빠 또 사고 쳤니? 매형이... 진짜...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나 괜찮아. 어서 말해봐. 매형이 바람난 것 같아. 뭐? 바람? 그거 확실해? 그 인간 바람 펴? 지금? 내가 목격한 건 아닌데 회사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많아. 맞는 것 같기도 해. 이 인간이 진짜... 하다 못해 이젠 바람이라니.
돈으로 사고 쳤을 때도 정말 감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바람을 피운다고 하니 기가 차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은 이 꼴로 해놓고 아랫돌이 흔들고 다닐 생각이 들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고요. 이 인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도 너무 화가 나. 매형이 그동안 누나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진짜 죽도록 패주고 싶은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내가 올라갈까? 근데 애들만 두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우선 현장 잡아볼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 바쁜데 그래도 되겠니? 그럼 누나 일인데 내가 나서야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 고마워. 아니야,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래. 동생은 저 대신 그 인간 미행을 하겠다며 자처했어요.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당장 거길 찾아간다고 현장을 잡을 수도 없으니 부탁을 했죠. 그때 그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 때문에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생에게 미행을 부탁하고 며칠 뒤에 급하게 또 전화가 왔어요. 누나, 매형 오늘 그 여자 만나러 갈 것 같아. 퇴근하고 어디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그래? 알겠어. 그럼 나도 지금 출발할게. 그럴래? 알겠어. 그럼 또 전화할게. 조심히 와. 그래. 동생이 미행을 한다며 연락이 왔어요. 제 일인데 동생에게 맡길 수만은 없어서 저도 아이들은 동네 언니에게 맡기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떠났어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서 가야 했기에 시간이 걸렸어요. 서둘러서 가는데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누나, 지금 매형 도박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여기 밖에 깡패들도 서 있고 아무래도 그냥 도박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또 나 못 살아 진짜. 매형 나오는데? 누나 큰일 났어. 매형 끌려가는 것 같아. 빨리 경찰 불러. 나 쫓아갈 테니까. 뭐? 정범아 위험해. 가지마. 그냥 둬. 어떻게 그냥 둬. 쫓아가서 그냥 보기만 할게.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줘. 알겠어. 조심해. 바람이 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도박이라니. 게다가 깡패들에게 끌려갔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는 택시 아저씨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나 뒤따라간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가슴이 조마조마,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곧 목적지에 도착해 골목길로 뛰어들어갔어요.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도박장 입구로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빠져나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만 남편도 동생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곧 도착한 경찰들과 합세해 구석구석 찾았지만 동생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걱정됐죠.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제발 무사하기를 빌며 경찰서에서 계속 대기를 했어요. 동생과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리지 않을까 해서 귀를 쫑긋하고 살폈지만 제가 기다리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동생의 전화기는 계속 신호음만 가고 남편의 전화 역시 사정은 같았죠.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경찰들이 갔지만 흙바닥에서 핸드폰만 발견했을 뿐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가벼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연락을 드렸고 경찰서에 도착한 엄마와 아버지는 저에게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으셨죠. 두 분이 보기에도 심상찮아 보이신 거죠. 초조해지는 두 분을 보고 있자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고 가슴 졸이는 시간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동생을 찾았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지만 곧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동생의 핸드폰이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사장에서 동생이 발견됐는데 머리를 다쳤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발견할 당시에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했어요. 경찰의 상황 설명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처음엔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도저히 내 동생의 이야기라고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영안실에서 눈을 감고 동생과 마주했을 때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종범아, 종범아, 네가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종범아, 이게 무슨 일이야? 종범아, 엄마 왔어? 눈 떠봐, 눈 뜨라고. 안 돼,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 엄마 정신 차려요. 여보! 엄마는 아들의 시신을 눈으로 보시고는 그대로 혼절해 버리셨어요. 아버지 역시 죽은 아들을 눈에 담으며 차마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요. 저 역시 푸르댕댕한 동생의 얼굴을 보며 기절을 해버렸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이 죽었다니. 어제까지 저와 통화를 했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내 남편 때문에, 나 때문에 일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신을 잃었던 엄마는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셨어요. 네 동생 살렸네. 네 동생, 아까운 네 동생 살렸네라고. 여보, 진정해. 보영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 동생 죽은 거야. 아유, 살렸네. 내 아들 살렸네라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어. 너 같은 딸 없어, 나는. 여보.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동생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인간 그냥 헤어지고 말걸. 고칠 수도 없는 도박병에 걸린 인간, 그냥 없는 인연이라 생각하고 끊어내버릴걸. 무슨 연민으로 붙어있다가 이 사단까지 내고 만 건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죠. 부모님과 헤어지고 경찰서로 찾아가 내 동생이 어찌 죽은 것인지 물어봤어요. 분명 남편이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걸 알려주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은 아직도 실종된 상황이라 남편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하면서요.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만 들으며 맥없이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수사를 위해 부검을 진행한 후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죄인이 된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동생의 명복을 빌어줬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만 동생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차마 부모님 곁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언저리를 지키며 장례를 끝냈어요. 화장터에서 아들을 보내는 엄마는 결국 기절하셨고 아버지도 슬픔에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장면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경찰에서 소식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며 집에 있는데 야심한 밤에 누군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잠이 오지 않아 누워있던 저는 도둑인가 싶어 곁에 둔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죠.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이는데 안방문이 슬쩍 열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인정사정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고 곧 비명을 지르며 도둑이 쓰러졌어요. 바로 방에 불을 켰더니 세상에 실종됐던 남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더군요. 당신 뭐야?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 피잖아! 살짝 찢어진 것 뿐이야. 엄살 부리지 말고. 어서 대답해. 어디 있다가 이제 왔냐고? 나 피나잖아. 이것부터 좀 봐줘. 내 눈에 이런 게 보일 것 같아?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믿어줘.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있다가 이제 나타나? 왜 도둑처럼 몰래 나타났냐고? 여보.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는데
이 인간이 또 동정표를 얻으려고 약한 척을 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어서 대답해. 내 동생 왜 죽였어? 왜 죽였냐고!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그럼 누가 그런 건데? 너 쫓아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너 아니면 누구냐고? 다 말해줄게. 근데 머리에서 피 나잖아. 이거부터 좀 봐주면 안 돼? 나 너무 아픈데? 꼴랑 이런 걸로 아프면 내 동생은 얼마나 아팠겠니?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죽어. 나가 죽어, 이 인간아! 여보, 나 좀 봐줘. 응? 내 동생이 죽었는데 지 머리에서 나는 피 보고 엄살 피우는 모습이 참 기가 찼어요. 방망이를 더 세게 칠 걸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지만 머리에 피가 계속 흘러서 수건을 던져주며 닦으라고 하는데 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동생 사건 때문에 저희 집 앞에서 계속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형사들이었죠. 그 인간은 엄살을 피우며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끌려가면서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봐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분명 제 동생의 죽음에 저 인간이 관계 있다는 심증이 있었거든요.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동생이랑 그 인간이 같이 있었던 게 맞았어요. 돈이 없어서 도박장에서 끌려나와 동생을 만나게 됐고 또 도박했냐면서 빌려준 돈 다 달라고 누나랑도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동생과 실랑이를 하다가 홧김에 밀었는데 동생이 넘어졌대요. 그러면서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친 동생을 남도 아니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준 처남을 그런 식으로 버려뒀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그 인간은 저더러 도와달라며 자기도 우발적으로 그러는 거라며 애들 들먹이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입만 살아서 설치는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결국 그 인간은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됐고 얼마 뒤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내 인생의 원수 같은 인간을 그렇게 끊어내게 된 거죠. 이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찾아가지도 못하고 죄인된 마음으로 매일 동생을 기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어쩌다가 저런 인간과 인연이 된 건지 제 팔자가 너무 꼬여서 액땜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끌어내서 다행이지만 지난 내 인생과 죽은 동생, 자식 잃은 부모님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이 돼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저도 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살인자의 자식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텐데 혹시나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돼요. 제발 그 인간의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지만 언젠가 두 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그날이 오래 걸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